자, 세 번째 장에 이제 개화 정책의 추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개화파 세력들이 1880년대 전후에 무렵에 나름대로 이제 비밀 결사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성이 되면서 그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서로 의견을 이제 주고받았고, 그러면서 특히 이들은 1876년 이후에 1870년 개항 이후에 수신사로, 정부의 대표단으로 수신사로 파견하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신사로는 즉 일본의 문물 시찰단이죠. 시찰단으로 세 차례 이렇게 76년, 1880년, 81년 이렇게 가기도 했고, 특히 그들은 조선정부에서 1880년 12월에 설치했던 통리기무하문에 참여하면서 이들이 그 통리하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관료로 참여해가지고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펴왔고, 그 속에서 개화 정책을 이제 펼쳐갔습니다. 그 개화 정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몇 개만 살펴보면은, 그들은 1876년 일본과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882년에 서양과 최초로 조약을 맺은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조미 조약이었고, 그 다음에 1883년에는 영국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 조약이었고, 첫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미 조약 때는 나름대로 이 76년의 문물시찰단, 80년의 문물시찰단을 가면서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 거기에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관세를 물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알아서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는 관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물리기도 하고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죠. 그런 부분이 조약상에서 이제 반영이 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식 군대를 양성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81년에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양성하는데 이제 참여를 했고, 그 책임자는 박영효였습니다. 그래서 박영효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게 요청을 해서 일본인 교관이, 군사 교관이 와서 별기군을 군사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를 띄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인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서양과 그다음에 일본, 중국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문물 시찰단을 보내가지고 그 사정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876년, 1880년에 문물 시찰단을 보내게 되고요. 81년에는 일본과 청나라에도 또 문물 시찰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개혁적인 어떤 정책들도 펼쳤는데, 그것은 1883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 인쇄소 겸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문국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서양의 어떤 농서나 농업서적 이런 것을 이제 번역했던 그런 이제 책들을 여기서 출간해내기도 했고, 그래서 근대적 남대로 농업서적이라든지 서적들을 여기서 출간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는 근대적 신문도 처음으로 한성순보에서 10일 간격으로 정부가 주도를 해서 만든 신문을 발간을 했죠. 이게 방문국에서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서양의 사정, 서양의 문물 이런 것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이제 신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서양의 사정을 알리게 되는 형태를 띠었습니다. 이것이 1882년에 미국과 조약을 맺은 이후에 그 답례로 전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으로 문물 시찰단이죠. 외교 사절단입니다. 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대표자인 민영익입니다. 이 사람이 부대표인 홍역익이고요. 이 사람이 미국인 이제 그 당시에 통역관으로 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 와서 로웰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집안인데 일본에 있다가 조선 정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통역관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죠. 이 뒤에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뭐 동도서기 내지는 개화적인 지향을 가졌던 인물들이 같이 이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최경석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에 갔다 온 이후에 우리나라의 근대적 농사 시험소를 만든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인물들이었다. 그러다가 1884년에 이 개화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1884년 10월 17일이었습니다. 10월 17일이었는데 이 시기에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880년 12월에 조선 정부는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해가지고 조선의 정세, 조선의 사회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조선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에 조선 사회에서는 개화와 척사의 대립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수적인 관료들은 개화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예를 들면 암살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당시에 개화적인 입장을 가졌던 승려로서 이동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본을 몇 번 왕래하면서 이 조선의 개화파하고 이제 일본의 어떤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연결시켜준 인물인데 이 사람은 1883년 무렵에 갑자기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개화 척사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게 되었고 농민들은 나름대로 개항 이후에 물가가 계속 20% 이상씩 올라가게 되니까 개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그래서 개화적인 입장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의 하나의 어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정변이 일어났던 것이 82년의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이모군란은 소위 보수 구식 군인들과 그다음에 빈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정변을 일으킨 거죠. 그랬다가 이 이제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이 이제 인천항에 오게 되면서 이모군란이 진압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게 되었어요. 이홍장, 원세계의 간섭이 이제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고종과 그 당시에 왕비가 명성왕후였는데 민비가 이들이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청나라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동도서기를 폐기하고 옛것을 지키는 그런 정책을 펼쳐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민씨 세력과 개화 세력이 대립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민씨 대표님 민영익과 여기 이제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 당시에 국정에 참여하고 있었던 개화파 세력들이 소위 이제 요직으로부터 좌천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박영현은 한성부 판윤이었다가 경기도 광주의 부윤으로 좌천이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김옥균이도 통상부 국장이었다가 좌천이 된다든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기에 위기에 몰린 개화 세력들이 이 전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둘러싸고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개화파가 아직은 힘이 없으니까 이런 민씨 등의 친청 수구 정책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힘을 키우자, 그리고 기회를 보자 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소위 이제 김윤식이나 어윤중이나 김홍집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한 편에서는 지금 이렇게 밀리면은 계속 우리가 밀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합쳐가지고 나름대로 정치적인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모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력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즉 온건 개화파하고 급진 개화파로 나눠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급진 개화파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김옥균서부터 홍영식, 서광범,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건개화파는 김윤식, 어윤중, 김홍집 이런 계열이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진 개화파들이 실력 행사에 의해서 정권의 탈취를 모색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1884년 12월 4일 이건 양력입니다. 음력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10월 17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소위 최신 기간 우편과 전하를 이제 다뤘던 우정국 낙성식 때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우정국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종로 2가에 지금 조계종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게 우정국 낙성식 때 스스로 왔다 갔다 하네. 자, 그래서 10월 17일 날 음력으로 그 당시 10월 17일 날 정변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이 3일 동안 이제 권력을 잡게 된 거죠. 그러고 심지어 내각을 발표를 하기도 해요. 조각을 하기도 합니다. 발표를 하고 정책을 나름대로 그들의 정강을 발표를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청나라 군대의 진입에 의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갑신정변의 이제 전말입니다. 전말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갑신정변에 참가했던 참가층은 어떤 인물들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권력의 정상에 참여하고 있었던 양반 사대부 가문의 청년들, 그 대표적인 좌장이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박영효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서재필이는 이 시기에
뭐 19살밖에 안 됐어요. 19살밖에 안 됐는데 서재필은 일본에 육군 사관학교에 가서 거기서 군사훈련을 받은 사관생도입니다. 사관생도인데 돌아와서 이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소위 무력 부대가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옥균의 섭외를 받던 왕실의 내시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인층으로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경석, 유대치, 이동인 등이었습니다. 근데 이동인은 이미 암살당했고 오경석도 1879년에 죽었어요. 이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는 유대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이는 유대치하고 갑신정변을 모의하는 과정 속에서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인층들은 세계 사정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고 변혁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하고 그들은 서적을 바로 이 양반 사대부 가문의 청년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조선 사회를 변화시켜 가고자 했던 그런 이제 의도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교류하면서 이들의 인식을 이제 변화시켜 가지고 했던 인물들이죠. 또 갑신정변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지주층이나 혹은 시전 상인층들의 나름대로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잠정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서재필은 우리 한국 근대사에 그 이후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사관생도를 했다가 1884년 갑신정변 시에는 무력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서재필은 나중에 갑신정변 시에 무력을 담당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896년 다시 이제 고종이 요청을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만 다시 환국을 해서 1896년서부터 독립협회 활동을 하면서 이 당시에 대한제국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어떤 주역들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김옥균입니다. 김옥균이고 박영효, 이렇게 서왕범, 서재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한 것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폼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양복에 넣어서 어떤 의기를 이렇게 다녔던 그런 이제 형태였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개혁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신정변의 개혁안은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에 김옥균이가 일본에 가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개혁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발표하고서 뭐 하루 만에 이제 이 내각이 무너졌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시행되지 못했고 대신 이들이 어떤 그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가, 어떤 사회를 진행하려고 했었는가 하는 부분에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는 있겠죠. 자, 그 갑신일록에 보면은 지금 30쪽입니다. PPT 자료 30쪽에 갑신일록에 보면은 첫 번째 조항이 대원군을 즉각 환국하도록 할 것 했는데 이것은
그 의도는 지금 대원군은 1882년에 이몽울람 때 구식군인들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다시 정권 담당자가 되었다가 청나라 군대가 진압하면서 인천에 청나라 함대가 오면서 청나라에서 그 당시에 원세계가 대원군과 단판을 하자라고 이렇게 했다가 그것에 응해서 인천 앞바다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의 군함에 갔다가 그가 이제 거기서 체포되어서 그 인질로 북경 밑에 있는 거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했네. 보경인가? 예, 인질로 거기에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는데 그 대원군을 즉각 돌려보내라, 조선에 돌려보내라는 뜻이죠. 그 의미는 소위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사람으로서 관을 택하게 하고 관으로서 사람을 택하게 하지 말 것. 이 말은 당시에 조선 왕조가 양반 국가죠. 양반 국가인데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우대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양반 중에서도 조선 정부에서 정삼품 이상의 당상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요 가문이 약 한 30개 가문이 있었습니다.